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김앤 민재기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7월 또 첫째 주가 지났습니다. 다음 주는 또 무더운 7월 둘째 주로 이제 또 들어가는데요. 우리나라 증시가 살짝 여름과 함께 뜨거워지는 그런 흐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계좌 그리고 계좌 내에 있는 종목들이 좀 뜨거워져야 될 텐데 아마 대형주 위주로의 약간의 쏠림 현상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체감 지수는 조금 낮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시장의 성격을 한번 오늘 파헤쳐보고 또 다음 주에 대한 준비를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말에 나왔던 미국 쪽에서의 중요한 뉴스 한 가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다음 주를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지금 일자리 관련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자리 관련된 데이터들이 나왔는데 조금 이제 부진한 그런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했던 부분들이긴 한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 화면이 여러분들 글자가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거를 캡처를 잠깐 해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자, 일자리 보고서 관련된 부분인데 무슨 내용이 있었냐라는 건데 요걸 한번 보시면요. 네, 화면 좀 크게 보이시죠? 네. 자, 20만 6천 개의 일자리, 그죠? 20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애드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노동시장, 고용시장이죠.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약간 슬로우해지고 있고 조금 꺾이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고용이 많이 안 좋아지게 되면 결국에는 어디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소비에, 감소에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그죠? 네. 근데 미국은 제가 GDP의 약 71% 정도가 소비로 이루어진 나라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네, 달러를 열심히 막 종이에 잉크 묻혀가지고 윤전기를 돌려서 달러를 찍어내는 거 가지고 소비를 하는 국가인데 이 고용이 흔들리면 소비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미국 경제에 또 약점으로 작용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그죠? 네, 아직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를 볼 때 두 가지를 보죠. 결국에는 물가와 같은 지표, 그다음에 고용과 관련된 이 두 개의 조합을 보는데 요거는 지금 약간씩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요거가 이제 당분간은 좀 중요한 연준에서 보는 지표가 고용에 대한 데이터를 확실히 좀 들여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잡리스 레이트라고 있는데요. 요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실업률입니다. 네. 실업률이 4.1%까지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연준은 실업률 4.0%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해왔는데 그 4.0%를 이번에 넘어섰기 때문에 그러면 다가오는 9월에 금리의 인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는. 왜? 연준이 4.0을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 그걸 넘어서 버렸잖아요. 야, 그러면 9월 달에 금리 인하할 수 있겠네 라는 기대치가 올라간 주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미치는 영향은 우리 섹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전체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건데 일단 대표적으로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 금리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시장의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다양한 섹터, 특히 요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바이오 섹터는 금리에 상당히 예민하게 움직이죠, 민감하게 움직이죠. 왜? R&D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바이오는 캐시플로우, 돈이 이제 현금이 들어오는 상황이 아직까지는 별로 없죠. 바이오주들은. 네. 뭐 임상실험은 많이 해야 되는데 돈을 못 벌다 보니까 돈을 외부에서 땡겨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금리가 높을 때 차입을 하는 것보다 금리가 낮을 때 차입을 하는 게, 그리고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뭔가 돈들이 어디 투자할 곳 없나 이렇게 막 사방을 찾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또 우호적인 환경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바이오 업종은 대표적으로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나쁘지 않은데
지금 시장금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고용으로 인해서 고용과 관련된 보고 데이터들로 인해서 지난 주말에 이렇게 4.3% 밑으로 10년물 금리가 하락하는 4.5% 정도 수준에서 이번 달 초에 그죠? 순식간에 4.5에서 4.3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한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년물 금리도 한번 보실까요? 툭 떨어지는 모습 보이죠? 여기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보면 4.8 정도 수준에 있던 2년물 금리도 4.6, 즉 2년물 금리는 연준의 통화정책 의중을 가장 잘 민감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 금리인데 4.8에서 4.6까지 떨어지고 있으니 야,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당겨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그림 한번 보고 이 이야기는 마무리를 하면요. 그러면 진짜 연준의 패드워치에서는 그 부분이 이제 반영이 진짜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체크를 좀 해 보시죠.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CME 패드워치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확률을 보여주는 건데, 자, 7월 31일에는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동결이 93%입니다. 거의 그러면 7월 달에는 동결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9월 달이 동결과 인하가 팽팽하게 맞섰었는데요. 지금은 동결은 20%대, 인하가 무려 70%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러면 연준에서 말하던 것처럼 연내 금리 인하 1회가 아니라 2회의 가능성이 시장에서는 다시 지금 기대치가 올라오고 있는 거죠. 11월에는 동결했다가 12월 올해 마지막에는 지금 거의 50% 가깝게 금리 인하 한 차례 더 할 거다, 2번 할 거다라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움직이고 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시장을 읽을 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래서 시장이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는 이퀄 뭐죠? 주식 시장의 호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금리 인하 도대체 언제 하냐? 물가 떨어지는데 금리 왜 안 내리냐? 다들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이죠. 왜? 요 공식이 제가 넣어놓은 게 있나? 항상 제가 요거는 일부러 주식 투자에서는 이 메인이죠. 기본이죠. 요 공식은. 그죠? 요 R이 금리입니다. 지금 여기 2번 금리입니다. 분모에 있잖아요. 그죠? 분모에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익이죠.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입니다. 이게 캐시플로우라고 보시면 돼요. CF를. 이익인데 이익을 금리로 할인을 한 거잖아요. 이게 주가 프레젠트 밸류라는 건데 주식 가치인데 그냥 주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주가는 그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을 금리로 나눈 값인데, 금리가 올라가면, 자, 이게 금리가 5에서 10으로 올라가면 10,000원을 벌었는데, 그죠? 10,000원을 버는데 이게 분모가 5에서 1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5면 2,000원, 10이면 1,000원이잖아요. 그죠? 떨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자, 10에서 5로 떨어지면 이게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분모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왼쪽에 이 주가를 올리는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건 산수죠. 그죠? 그래서 금리가 떨어져야 주식시장은 좋아하구나. 여기 있죠? 금리가 낮을수록, 위에 분자는 당연히 높을수록, 분모는 낮을수록 적정 주가에는 유리하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 언제 하냐, 금리 인하를 다 기다리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근데 첫 번째 금리 인하는 첫 번째 금리 인하의 이유가 중요한데, 지금 물가가 약간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를 물가 때문에 떨어뜨리는 거는 괜찮은데, 만약에 고용이 지금보다 악화되고 그로 인해서 소비가 떨어지는 경기 침체의 우려감으로 만약에 이거를 금리를 떨어뜨리게 되면 요거는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에 그래서 시장에 약간의 하락 변동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지금 다들 금리 인하하면 시장이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장밋빛 전망에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상 금리 인하를 하게 될 때,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이러한 이유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의 하락 변동성이 약간의 하락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은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을 언제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9월이네. 그죠? 네, 9월 18일입니다. 그러면 9월에 가까워졌을 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 이유가 요걸로 인해서 했을 때는 시장이 한 번쯤에 충격이 올 수도 있겠구나. 물론 안 오면 좋은 거고요.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한 번쯤 해두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또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또 시장을 보면서 잡아가면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그거 중요하다. 네. 기억을 해두시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곧 멀지 않은 약 한두 달, 지금 9월이니까 2달 남았네요. 그죠? 2달 사이에 벌어질 일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판서를 조금 하면서 시장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자, 이번 주에 포문을 열었죠. 네, 7월 5일 날 드디어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이 되었고, 첫 번째 포문은 삼성전자가 열었고요. 두 번째는 LG전자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양호라기보다 삼성전자는 사실은 서프라이즈하게 시작을 했죠. 근데 어쨌든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막이 올랐고, 이 실적 시즌을 앞두고 수급은 약간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도 섹터에서 최근에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제가 뭐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조금 이따가 그래프나 이런 차트를 가지고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10조 4천억. 바로 요걸 한번 볼까요? 분기별 영업이익 삼성전자 10조 4천억이라고 제가 미리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시작 예상치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예상치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건데 거의 대략 8조 5천억 전후가 삼성전자 지금 컨센서스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약 20%에서 30% 정도 넘게 잘 나왔죠? 네,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난 22년 어디죠? 3분기인가요? 네. 여기가 10조 원대를 달성했던 데가 여기잖아요. 여기. 네. 여기 이후로 다시 10조 원대를 넘어서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흐름을 한번 보시면 10조 원대를 넘어서고 나면 10조 원대를 넘어서고 나면 한동안 그 실적이 유지되는 케이스가 있었네요. 그죠? 네. 그죠? 요건 특징적으로 한번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게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되는지 적어도 어쨌든 10조 원의 영업이익을 8개 분기 만에 복귀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올라오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가가 올라오면서 이들의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30%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30%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수가 움직이려면 상식적으로, 그죠? 우리나라 코스피의 지수가 움직이려면 이 30%의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대형주가 움직여주면 지수가 쉽게 움직일 것이고, 최근처럼 최근에 코스피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잖아요. 자, 보이십니까? 네, 박스권 2750과 2800 사이에 그렇게 무겁게 움직이던 약 2, 3주 사이에 흐름을 강하게 돌파해서 위로 올라 버렸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 2800, 거의 장중에 2872까지 갔었네요. 네. 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시가총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들이 움직이니까 이런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얘네들이 못 간다, 그러면 지수는 또 박스권에 갇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방향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앞으로 또 움직일 수 있으려면 결국에는 뭐가? 이익 추정치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더 되어야죠. 지금보다 앞으로 돈을 더 벌 거야 라는 기대치가 커져야, 자신감이 가져야 주가도 같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문제는 자, 아까 제가 이제 시장에 차지하는 반도체 대형주가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저렇게 얘네들이 반도체가 움직이면 올라가는데 문제는 코스닥이죠. 네. 내가 만약에 이러한 대형주를 안 들고 있다면 네. 요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최근에 어떤 시장의 성격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요건가? 네, 요거 한번 보시죠. 자, 업종별 수익률을 제가 분해를 해서 그려본 겁니다. 자, 요거는 7월 5일 날 당일 업종별 등락률입니다. 네. 자, 우리 평균은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시장의 평균은. 네. WI26이라는 게 그냥 시장의 평균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것보다 강하게 움직인 업종, 건강관리, 소프트웨어, 반도체, 여기 반도체 들어가 있네요. 시장보다도 강하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죠? 네. 주간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평균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요거보다 왼쪽에서가 시장 평균보다 일주일 동안 강하게 움직인 상승한 업종이겠죠? 대표적으로 누구죠? 건강관리. 또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요즘 은행주, 금융주들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죠? 은행과 증권. 예. 그 다음 또 반도체입니다. 야, 그럼 결국엔 이번 주에는 금융주와 반도체 같은 대형주가 내 계좌에 없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손가락 쫄쫄 빨아야 되는, 그죠? 예. 손가락 쫄쫄 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코스닥과 코스피 간에 뭐가 온도차가 상당히 벌어지는 그런 게 지난주에 겪었던 부분이고 만약에 이 장세가 이어진다라면 그죠? 당분간은 이러한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를 해둬야 돼요. 그럼 코스닥이 움직이려면 누가 가야 됩니까?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바이오가 있고요. 2차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소부장이 있습니다. 반도체. 이들 빼면 뭐 사실 코스닥의 지수를 움직이기는 쉽지 않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그중에서도 특히 2차전지가 코스닥의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이죠. 2차전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얘가 움직여주면 코스닥 지수가 움직일 텐데 얘가 움직이지 못하면 결국엔 당연 다른 쪽에서 움직여줘야 됩니다. 네, 자, 반도체 소부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반도체 소부장은 결국에는 소재와 부품, 장비잖아요. 자,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얘네들까지 움직이려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동률을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이면 소재랑 부품이 더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예. 근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가동률을 올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그림 한번 먼저 볼까요? 제가 예전부터 보여드렸던 작년 상반기죠. 작년 상반기에 제가 현재 반도체 업황 위치라고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계속 지금 PBR이 역사적인 밴드 하단에 있을 때가 하이닉스 0.8배, 삼성전자 1.1배 정도, 1배 정도 수준에 있을 때가 결국에는 사이클로 봤을 때는 바닥이다. 최악에 있을 때가 바닥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던 그림이 이거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요 그림.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죠? 수요가 줄어드니까 투자 감소하고 생산 계획 하향시키고 공급을 줄이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올라오잖아요. 가격이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연히 HBM이라는 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어쨌든 가격이 올라오니까 실적이 잘 나오잖아요. 요거를 당분간은 조금 더 누릴 거야 라는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기본적인 지금 전략입니다. 가격 올라오고 있는데 굳이 내가 다시 단기적으로 막生산을 올리고 공급을 늘리고 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일단 충분히 돈을 벌여서 늘려놓고 조금 있다가 투자를 좀 할 거야. 요거죠. 그죠? 그래서 가동률이 지금 코로나 전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최근에 이렇게 업황이 다운 사이클로 가기 전보다 가동률을 다시 그 정도 수준으로 올리려면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걸린다. 원래 한 4Q 정도가 되면, 그죠? 가동률이 서서히 좀 더 지금보다 회복을 할 것이고, 가동률이 어느 정도 이제 과거 대비해서 가동률이 올라오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제 캐펙스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 이제 장비주들이
이제 캐펙스 투자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게 되면 움직이겠죠. 물론 지금도 이미 바닥을 찍었고요. 테스 제가 말씀드렸던 테스 같은 종목들은 한번 슈팅이 나왔고 그리고 약간 쉬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구간에서 서서히 이렇게 가는 방향이죠. 가는 방향이죠. 다만 시차가 조금 있다라는 거죠. 시차가. 가동률 올리고 그다음에 캐펙스 투자하고 이렇게 되니까 소재 부품과 장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충분히 어느 정도 지금의 가격 상승을 어느 정도 좀 누리고 나면 그다음 스텝으로 될 것이다. 여기 보면 요거 있죠? 네. 자, 드램과 낸드 모두 가동률은 2024년 말 기준으로도 감산 전 수준으로는 회복되지 않는다. 공급을 어느 정도 제한을 계속 둬야 이 가격의 상승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 상승하면서 실적 잘 나오는 거 요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둘 다. 특히 하이닉스. 네. HBM 때문에 지금 캐파 투자가 지금 할당이 HBM으로 많이 되다 보니까 전공정 투자를 앞으로 해야 될 텐데 미리 돈을 좀 땡겨놔야 전공정 투자 뭐 이런 부분들 할 수 있겠죠. 캐파 투자. 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그러면 소부장이 엄청나게 지금 단기적으로 크게 랠리를 하는 것도 약간의 시차가 걸린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좋아지겠지만 좋아진다. 그럼 지금 당장 코스닥의 지수를 이끌 수 있는 거는 바이오인데 그죠? 바이오.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이런 바이오주들이 지금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데 이들이 결국에는 좀 움직여줘야 된다. 근데 2차 전지까지 움직이면 더 좋을 텐데. 자, 그리고 최근에 개인 투자들의 성격이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지금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닥의 거래 대금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 팔아가지고 요즘 어디로 가고 있죠? 해외 쪽으로. 특히 미국 주식으로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지금과 같이 자금이 줄어들고 대형주 종목으로 수급이 쏠리는 경우에는 중소형주는 약간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중소형주 중에서도 다 소외되는 건 아니죠. 네, 실적과 모멘텀과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움직이겠지만 종목 장세처럼 막 화려하게 중소형주들이 다 뜨겁게 달아오르는 그러한 부분들은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를 좀 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파동이 끝나고 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또 움직이는 장세에서는 사실 수급이 그들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은 소외되는 경우가 과거에 우리가 많이 봤죠. 근데 얘네들이 쉬면 또 얘네들이 움직일 것이고 얘네들이 달릴 때는 얘네들이 좀 쉬고 좀 시소처럼 움직일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염두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고 있고요. 올해 들어와서 개인 투자분들이 열심히 팔고 있는데 결국엔 외국인들이 항상 과거에 삼성전자에서 수익을 많이 내고 증시에서 돈을 많이 벌어갔다는 것을 감안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나중에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네. 자, 결국에는 이제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제가 그림을 가지고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네, 이게 지금 7월 5일 날 금요일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사가 엄청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이번에 상승하는 구간에서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팔았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한번 보시죠. 자, 삼성전자와 강남집은 파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개인 순매도 역대 최대로 나오고 있네. 근데 주가는 3년 내 최고가 마감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틀 동안 3조를 팔아치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네.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40대 주부님께서 못 기다리고 최근에 본전되자마자 팔았는데 너무 오늘 일찍 팔아서 아쉽네요. 그죠? 네, 아직 안 파신 주주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제 미국으로 가려고요. 이게 지금 개인 투자분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의. 자, 그 다음에 또 회사원 B씨. 국장이 노답이긴 하지만 그래도 똑같은 반도체 업체 SK 하이닉스에 비해 삼성전자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10만 전자까지 기다릴 겁니다. 이런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분이 결국에는 승자가 될까? 모르죠.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제가 생각하는 그러면 삼성전자는 아직은 저는 갈 길이 좀 남아있지 않나. 적어도 7월 달은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빨리 한번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지난 1분기 실적 나왔을 때 여기 양봉 하나 만들었을 때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3개월 전에 영상을 한번 돌려보시면 제가 다 남겨놨으니까요. 자, 드디어 감산으로 인한 다운 사이클을 마무리하고 양봉을 매출액이 하나 만들어냈는데, 저렇게 양봉이 하나 만들어지면 다운 사이클을 끊고 양봉을 하나 만들면 그 사이클은 몇 개 분기가 이어지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찍고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뭐 주가는 HBM 때문에 되게 무거웠지만 어쨌든 자, 영업이익 한번 볼까요? 영업이익도 한번 보시면 성격이 어떻게 되나요? 밑에서 사이클이 끝나고 양봉 하나 만들면 양봉 하나 만들면 이게 당분간에 이렇게 간다. 여기도 마찬가지 간다. 여기도 지난 분기에 드디어 감익이 되다가 돌아섰고 이번 분기까지 같이 그려보니까 이렇게 된다. 두 개의 캔들이 양봉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연속적으로 에너지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매출액 증가율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더 강하게 지난 분기부터 올라오고 있다라는 그런 그래프고, 영업이익률도 좋아지고 있는, 두 자리 마진 올라오고 있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느낌입니다. 다만 매출액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 않았고, 그죠? 영업이익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것을 봤을 때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일부 환율 효과, 그 다음에 손실 환입 효과, 그죠?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번에 실적이 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다만 환율과 환입 효과는 단순히 일회성이다라고 보기보다는, 특히 메모리가 다운사이클에서 업사이클로 이렇게 돌아서는 구간에서는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발생되는 이벤트입니다. 당연히 발생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게 일회성 요인이라고 폄하할 필요는 없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레거시의 업황이 하반기로 가면 더 개선이 될 거다라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실적 추정치는 더 상향 조정이 될 거다. 이 실적 추정치 상향과 함께 7월 말 마지막 주에 있을 컨퍼런스 콜까지 이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 서프라이즈가 엄청나게 뭐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게 나온 건 아니다. 그냥 하반기에 레거시의 업황, 디램의 업황 개선이 서서히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되겠다 정도로 우리는 참고를 하면 되지,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메모리 업체들의 실적은 하반기에도 좀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한번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려봤는데, 거래대금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7월 5일 날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습니다. 거의 4조 정도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신고가를 경신했었잖아요. 삼성전자가 2020년부터 지금까지의 일별 거래대금을 한번 뽑아봤고, 거래대금 순위로서 몇 위 정도 되나 한번 뽑아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위네, 6위. 이번이 이 3조 9천억이 거래대금, 일별 거래대금 6위였습니다. 그러면 앞에 1위에서 5위까지 해서 거래대금 많이 터졌을 때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니까, 이게 2020년 또 코로나 때는 거래대금이 이때 많이 터졌잖아요. 다들 아시죠? 그죠? 1월 11일. 이게 장중에 고가가 93,600원이었나요? 아무튼, 그때 거래대금이 하루에 8조가 터졌고, 1월 11일을 전후해서, 5조, 4조, 뭐 이렇게 터졌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주가가 뭐, 이렇게 하향 조정을 하게 됩니다. 거래대금 많이 터지고, 이때도 거래대금 터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2023년도 전에는 거래대금 많이 터지고 오히려 주가는 좀 빠졌던 케이스가 많고요. 최근 들어서는 1월 달에도 거래대금 여기 터지고 바닥을 좀 만들었고, 이번에도 거래대금이 만들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여기가 이제 새로운 출발이 될지 앞으로 관전 포인트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많은 손바뀜이 있었다. 왜? 매물이 많은 구간이잖아요. 이게 고점에서 거래대금이 지난번에 맞았는데 거기에서 못 팔았던 분들이 이번에 올라오니까 막 팔면서 새로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많이 치열했다. 손바뀜이 많이 이루어졌다. 뭐 그렇게 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사이클이다. 반도체는 최악에 사야 된다. 그죠? 최악에 사야 된다. 그러니까 순이익이 거의 적자
BEP까지 떨어졌을 때가 삼성전자도 주가는 항상 바닥이었고, 그리고 고가는 언제였나? 이익이 엄청나게 잘 나올 때, 서프라이즈하게 해서 막 나올 때가 고점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쭉 몇 개 분기 연속으로 되면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바닥에서 캔들 2개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코스피 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영업이익 합산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노란색입니다. 점점 이게 올라오고 있죠? 네. 코스피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추정치가 레거시의 업황 개선으로 실적 추정치가 하반기에 계속 개선이 되고 좋아진다라면 코스피 전체를 이끌면서 아마 좀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뭐 밸류에이션이 비싸면 좀 부담스러울 텐데, 이제 과거 BPS 기준으로 1.5배 정도 수준에 와 있고요. 그죠? 아직까지 여기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삼성전자는 남아있죠. 네. 이게 포워드 기준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1.47배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라는 거고, 자, SK하이닉스는 2배를 넘어섰습니다. 그죠? 과거의 역사적인 밴드 상단을 뚫고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한번 더 업데이트를 해봤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PBR 갭을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죠? 네. 지금 하이닉스의 PBR과 삼성전자 PBR이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는데, 삼성전자가 조금 레거시 반등이 나타나면, 계속 업황이 개선되면, 어쨌든 레거시의 캐파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건 삼성전자니까 실적에 대해서도 뭐 좋아지는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은 강하게 또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스프레드를 좀 줄여가는데, 그 스프레드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결국에는 HBM이 8월 말에, 그죠? 퀄 테스트가 통과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이게 통과가 되면 저는 단기적으로 세론이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왜? 기다렸던 재료가 드디어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빵 뜨면 오히려 그때가 단기 고점이 형성이 될 수도 있다. 이건 제 생각이니까요. 그거는 뭐 한번 참고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더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물론 속도 조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언제 그렸던 그림이냐면 올해 3월입니다. 올해 3월 20 며칠 날 제가 우리 8.15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삼성전자 실적과 직전의 주가 상승률을 보면, 삼성전자 실적이 20% 30% 이상 성장하는 해에, 그 직전 해에는 주가가 거의 안 오른 적이 없었다. 단 한 번. 언제?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때가 마이너스였고, 항상 그 다음 해에 삼성전자의 실적 상승이 크게 나올 때는 그 직전에는 주가가 적어도 30%에서 40% 정도는 올랐다. 빨간색입니다. 네. 근데 내년도에 삼성전자 실적은 이렇게 48%, 이거 3월 달에 만들어 놓은 자료니까요. 네.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앞으로. 어쨌든 저렇게 내년도에 실적 성장 나오는데, 삼성전자의 주가는 연초에 거의 보합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그래프를 가지고 보여드렸던 건데, 이제 겨우 10% 올랐습니다. 그러면 과거 대비해서 보면 과거에 한 40%막 이렇게 오른 것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적어도 앞으로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도 0.9배 정도 아직 수준이에요. 1배도 아직 안 왔죠. PBR 기준으로, 포워드 기준으로. 뭐 코스피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 아니고요. 네.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수급이 외국인들 들어오고 개인들이 팔고 있는데, 요거 수급이 계속 연속성 있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주면 삼성전자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걸 만들어주려면 특별히 외국인들이 매도하게 만드는 매크로 이슈가 없어야 되겠죠. 매크로 이슈가 터지지 않는다라면 이 부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나. 왜? 결국엔 돈을 잘 버는 쪽으로 외국인들은 베팅을 할 것이고, 돈을 잘 버는 쪽이 반도체 같은 이쪽이기 때문에 대형주에 쏠림 현상, 외국인들의 이 부분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세기형의 코스피도 위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뭐 엄청나게 단기적으로 막 달려간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면 밑에 21선, 21선, 61선, 120선, 200일선 이격이 벌어져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분할 매수해봐도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은
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 강하지만 그래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종목으로 내가 하고 싶다면 하반기에 레거시 업황 개선을 염두에 두고 여기 그죠? 여기 구간 121선과 200일선이 있는 구간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해 볼 만한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보세요. 주가가 한 3일 이틀 동안 슈팅이 나오면서 21선, 61선, 121선과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속도 조절은 있을 수 있어요. 주가가 뭐 끊임없이 가나요? 여기도 보세요. 슈팅 한번 나오니까 또 조정받죠. 여기도 슈팅 나왔다가 조정받죠. 그죠? 이번에도 슈팅 나왔다가 어디까지 조정받을지 모르겠지만 직전 고점을 돌파한 자리 정도가 조정의 위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미국의 또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의 조정에 따라서 좀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가다가 좀 쉬다가 이렇게 조정은 나올 수 있다. 다만 길게 봤을 때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좀 남아있지 않나. 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하시면서 네, 가지고 계신 분들 네, 뭐 그렇게 한번 참고. 삼성전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저기 고점에서 9만 여기 맞네. 96,800원이네. 고가가. 네. 자, 저기만 와라. 네. 고점에서 내 물린 분들 9만 원 이상에서 팔아야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엔 9만 원 위로 한번 가는 타이밍은 올 것 같고 저는 빠르면 7월에 이 컨퍼런스 콜 있는 그 7월 안에 그런 흐름이 한번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나 이 부분이 뭔가 바뀔 수 있는 내용들이 만들어지면 또 업데이트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사실 뭐 뒤에 저 중소형주 관련해서 몇 가지 전 내용들을 건강관리 업종과 관련된 몇 가지를 준비를 좀 해왔는데 요거는 내일 또 일발 장전 시간을 제가 또 아침마다 하니까요. 그때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일요일 밤 꿀잠 주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일발 장전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의 김앤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체크해 보시고 적용시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상업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거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